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인문물리의 윤필리입니다. 네, 2026학년도 시험 대비 오늘은 첫 번째 일반 물리학 기본 강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10주간 동안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기본 강의로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아마 이제 처음 시작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파죽지세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죽지세라는 말은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그런 기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나무가 쪼개지긴 어렵지만 한번 쪼개기 시작하면 한 번에 쫙 쪼개지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시작이 어렵긴 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대나무가 쪼개진 그런 굉장히 큰 모멘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바로 수업으로 진행할 텐데요. 자, 일반 물리학 기본 강의는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당 2회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3시간, 3시간, 6시간 주당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에서 하는 그런 강의를 비교해 봤을 때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컴팩트하게 임용고시에 알맞게 그렇게 강의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은 일반 물리학 파트를 아주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반 물리학은 크게 좀 5개의 그런 과목으로 좀 분류할 수 있겠는데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총 5개의 과목으로 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주 과정 동안 진행될 것이고, 교재는 제가 쓴 필 일반 물리학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북극그라는 이제 출판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겠고, 또는 뭐 메이저 서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설명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서는 서웨이 또는 이제 헐리데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둘 중에 어느 하나 가지시면 됩니다.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시면 안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 부족한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용도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수업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주 1회 연습 문제가 제공됩니다. 총 10번에 걸쳐서 연습 문제가 제공될 것이고, 제가 드린 연습 문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기본서를 다 종합해서 그 중에서 임용고시에 알맞는 그런 문제를 선별해서 그렇게 제공드리는 문제도 있지만, 또 제가 또 만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임용고시에 알맞은 그런 문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잘 풀어보시면은 그걸 가지고도 이제 평소 때 잘 준비하시면은 아무쪼록 그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체로 한 300문제 정도 이렇게 일반 물리 파트에서는 그렇게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Q&A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좀 많이 좀 참여하셔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념이 잘못된 개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이번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작년까지 진행했었던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시고 또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카페를 개설했고요. 가능한 좀 수업 들으시는 수험생들은 꼭 이렇게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모르는 거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급하게 또 문제를 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고, 제가 가능한 한 이제 빠르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용하실 분은 알겠지만 제가 드리는 답변은 대충 답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카페라든지 오픈 채팅방을 잘 활용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테스트를 진행할 생각인데, 이거는 근데 좀 제가 좀 참여자를 조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좀 피드백을 좀 가능한 한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기획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여자 너무 저조하면 또 이제 또 저도 힘드니까. 네, 그래서 좀 참여자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역학 오늘 바로 이제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은 이제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힘과 운동, 에너지 보존, 운동량과 충돌, 그다음에 회전, 그다음에 만유인력, 그다음에 유체역학, 진동, 파동,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될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항상 우리 물리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위예요, 단위. 물리량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그다음 단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내용을 공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단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리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물리는 이제 우리가 말을 풀었으면 사물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관측하는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통일된 이론을 찾는 그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학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과학이든 공학이든지 간에 물리학 기본 법칙들이 다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리학은 기초가 되는 학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자, 모든 이제 물리 법칙은 먼저는 물리량을 먼저 정의해서 그 물리량이 어떤 관계식으로서 다 표현됩니다.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기술하기 위해서 어떤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값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라는 것도 있죠. 길이,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 뭐 온도, 이런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의한 그런 물리량들의 어떤 관계식으로서 모든 물리 현상을 다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물리량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 물리량은 이렇게 정의되고 저 물리량이 저렇게 정의되고, 정확한 물리량의 정의를 먼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뭐 힘이란 물리량 있다고 한다면, 자, 힘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로서 힘도 쓰지만 사실은 물리에서 정의하는 힘은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제 물리에서 정의하는 힘이라는 것의 물리량의 정의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서 이렇게 힘을 정의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량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요. 물리하고 수학이랑 다른 점이 뭐냐? 바로 다루는 대상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제 현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걸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세계에서 어떤 숫자들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자, 따라서 물리는요, 자, 우리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량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 측정으로부터 어떤 이제 실험이 어떤 수행이 되는 거니까. 자, 모든 물리량은 다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은 이제 물리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이게 작용하고 있고요. 즉 이제 모든 물리량들은 측정되어질 때 비로소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각의 물리량마다 이제 단위들이 정의됩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길이를 측정한다 했을 때 자, 우리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미터를 쓸 수 있겠고, 센티미터를 쓸 수 있겠고, 어떤 또 미국 가면 또 되게 희한한 단위 많이 쓰죠. 뭐 피트, 뭐 인치, 굉장히 다양한
단위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단위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이제 그런 값들이죠. 그렇죠? 자, 당연히 단위를 다르게 쓰면 예, 물리량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측정값이 다르게 되죠. 따라서 단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위를 통일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틀리면 값이 다 달라지게 되고 완벽하게 모든 값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를 이제 서로 약속해서 우리 이 단위를 통일해 쓰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제 단위계입니다. SI 단위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물리학에 쓰는 모든 단위는 SI 단위 쓰게 됩니다. 다른 거 안 쓰고요. 예를 들면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온도는 켈빈, 전류는 암페어,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를 정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러 가지 물리량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 물리량이 총 7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7개가 이제 기본 물리량인데 기본 물리량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물리량들은 뭐냐? 자, 다른 모든 물리량들은 이 7개의 물리량의 조합으로 다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속도는 빠르기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거리, 그렇죠? 이동거리니까 시간분의 길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힘이다. 힘은 F는 ma니까 F는 ma라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 제곱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모든 물리량들은 전부 다 7개의 물리량의 조합으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7개를 기본 물리량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기본 물리량의 단위를 이제 기본 단위 이렇게 정의하게 되죠. 그래서 7개의 기본 물리량의 기본 단위인 7개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정교한 물질이 이제 반도체이잖아요. 자, 반도체는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나노미터 사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양산하는 게 10나노미터 정도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뭐 한 3나노미터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나노미터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12-9승미터잖아요. 자, 그럼 우리 그런 최첨단 어떤 정밀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위를 정의할 때 1m가 얼마다라는 굉장히 정밀하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초, 켈빈, 암페어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현대 과학 시대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정의합니다. 그 정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본 물리량으로부터 정의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물리량은 누가 측정해도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물리량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위들을, 기본 단위를 아주 정밀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단위를 이용해서 어떤 물리량을 표현할 때 접도를 쓰게 되는데요. 자, 물리는 다루는 대상이 천차만별이겠죠. 예. 작은 세계에서는 원자 레벨,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큰 스케일로 가면은 우주 스케일 가가지고 은하, 그런 대상도 다루게 됩니다. 그럼 원자 레벨에서의 길이는 10^-10승 미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주 레벨까지 하면 10^-20 몇 승 이렇게 되잖아요. 미터가. 길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스케일의 대상을 다루기 위해서 뭐 길이를 따져봐도 10^-10승 미터부터 10^-20 몇 승 미터까지 다루는데, 일일이만 10의 거듭제곱을 써가면서 이렇게 단위를 표현하면 굉장히 귀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리에서는 뭐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같이 10의 거듭제곱을 아예 어떠한 접도를 가지고서 정의해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센치는 10^-2승이죠.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10^-2승미터. 밀리라고 하는 10^-3승이죠. 10^-3승미터.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킬로는 10^-3승.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가 10^-6승미터이죠. 네. 그래서 뭐 메가커피, 10^-6승 커피. 네. 농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제가 여기 표에 나타낸 이러한 접두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접두어들입니다. 이거 말고 다양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는 10에서 6승, 나노미터 굉장히 중요하죠. 10에서 6승, 9승, 그 다음에 피코는 10에서 12승,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기가 10에 9승, 테라 10에 12승, 이렇게. 이 정도 접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다 나누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자, 단위를 이제 통일을 쓴단 말이에요. SR 단위를 다 통일 쓰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SR 단위를 쓰겠지만 SR 단위를 통일 쓰면은 아주 또 유용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연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있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란 말이에요. 그럼 질량하고 높이를 측정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G는 뭐 9.8이니까요. 자, 그러면 세 물리량을 곱해서 이제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M도 이제 SI 단위 쓰겠죠. 그 다음에 H, 길이인데 얘도 SI 단위 쓸 것입니다. 네, 중력값도 SI 단위 쓸 것이고. 자, 그렇다면 SI 단위로 표현된 세 가지 물리량을 다 곱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SI 단위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결과가 SI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중간 과정에서 단위를 일일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m에다가 1kg라면 한다면 1kg까지 해가지고 단위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실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위를 집어넣지 않고도 숫자만 가지고서도 계산해도 이제 된다는 것이고, 계산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물리량에 대응되는 단위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질량이에요. 질량이, 네. M이 만약에 0.05kg입니다. M이. G는 9.8이죠. 9.8 m/s. H가 0.0이다. 이렇게. 미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숫자만 가지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얘기예요. 단위 쓰지 말고요. 네, 0.05 곱하기 9.8 곱하기 0.0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계산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네, 이렇게 되겠죠.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건 에너지니까 에너지에 대한 SR 단위 줄이잖아요. 이렇게 단위를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붙이면 된다. 즉 중간 과정에서 단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단위를 사실은 SR 단위를 처음부터 썼다면 중간 과정에서 단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참고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차원이라 한다면은, 보통 이제 공간 차원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차원을 많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이라면 길이 차원, 시간이면 시간 차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질량이면 질량 차원, 이렇게 가장 그 세 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뭐 차원을 얘기할 때, 단위에 대한 차원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양변을 F는 MA다라고 했을 때 F는 MA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식이 만약에 맞는 식이다 틀린 식이다를 검증할 때 최소한 양변의 단위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식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1단계로서 최소한 양변의 단위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검증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차원 분석입니다. 즉, 양변의 질량 차원이 똑같은지 또는 길이 차원이 똑같은지 그걸 먼저 판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차원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힘과 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뉴턴의 운동 법칙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자, 힘과 운동, 즉 우리 물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물체의 운동을 원인을 잘 알고서 그 물체의 운동을 잘 기술하고 또는 미래에 그 물체가 어떻게 이동할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이런 세계에서의 현상들은 대부분 다 물체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예측하는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물체 운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거냐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부분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전에 어떤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먼저 공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정의해 봐야겠죠. 그래서 공간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좌표계를 도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물체 운동을 다룰 때 물체 운동을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 3차원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리해서 이렇게 물체 운동을 좀 표현하는데요. 자, 1차원이라 한다면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직선상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예를 들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그냥 1차원적인 그런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2차원 운동은 이제 평면상에서 운동입니다. 평면 위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예를 들면 뭐 당구대 위에서 당구공이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3차원 운동 말 그대로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걸 말합니다. 뭐 3차원 공간상에서 뭐 파리가 막 움직이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1차원, 2차원, 3차원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설정하는데요. 자, 좌표계를 하면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와 같이 좌표들로,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좌표들로 1대1 대응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1차원 좌표계를 하는 것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오른쪽을 이렇게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고요. 이와 같이 뭐 길이라 한다면은 1m를 1이라는 좌표로, 그 다음에 2m를 2라는 좌표로, 3m를 3m 좌표로 이렇게 각각의 모든 공간상의 점들을 어떤 길이에 해당되는 어떤 값으로서 저렇게 좌표를 가지고서 모든 공간상의 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1차원 좌표계라고 부르겠고요. 자, 이 기준점이고 원점이, 자 1차원 좌표계에서 방향도 있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1차원 좌표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좌표의 부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 위치에 있다, 2m 위치에 있다, 플러스 2m 위치에 있다. 그러면 뭐 내가 기준점 위치에 있을 때 나로부터 오른쪽으로 2m 부근에 물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만약 3m다, 좌표가 3m다. 그럼 나로부터 왼쪽으로 3m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과 그 다음 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차원 좌표계는요. 2차원 좌표계 이와 같이 두 개의 서로 직교하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원 좌표계를 도입하면, 직교좌표를 도입하면 공간상, 2차원 공간상의 어떠한 점도 두 개의 좌표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2다 라는 얘기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3m,
그 다음에 위쪽으로 2m, 그 위치에 지금 전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3차원 좌표계다. 역시 세 가지 직교한 XY G축으로 세 가지 직교하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A, B, C, C라는 세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물체들의 공간상의 모든 점들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좌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직교하는 좌표계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직교 좌표라고 부르는데, 자, 2차원 또는 이제 3차원 좌표계에서 사실 직교 좌표계 말고 또 다른 좌표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3차원 좌표계에서, 자, 얘가 이제 뭐 A, B, C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G축으로부터 얼마의 각도로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투영을 시켰을 때 그 투영시킨 점이 X축부터 얼마만큼 있는지, 요 R, 세타, 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구면 좌표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 과목에서 그런 직교 좌표계 말고 다른 좌표계에 대해서는 심화 과목에서 좀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 물리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모든 물체의 위치 또는 운동을 전부 다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좌표계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량을 표현할 때, 자, 벡터 물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값이긴 하지만,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물리량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반대로 방향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 스칼라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을 때 스칼라, 예를 들면은 길이라든지 질량,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그러한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부르게 되고, 자, 벡터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속도입니다.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빠르게 진행하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힘은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줬느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운동의 변화가 생기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이제 벡터 물리량,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칼라 물리량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숫자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벡터 물리량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일단 표기법을 어떻게 하냐도 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벡터 물리량을 기호로 쓸 때는 이제 문자에다가요,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입니다. 이제 뭔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벡터, 그 다음에 F 벡터, 이렇게. A는 뭐 가속도인데요. 가속도 벡터, 그 다음에 F 힘 벡터죠. 힘 벡터,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나타내서 이용해서 벡터 물리량들을 이렇게 표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물리량은 크기하고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겠고요. 자, 특별하게 우리가 벡터 물리량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벡터의 절대값 쓰게 되면은 이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 A 벡터에서 그냥 화살표 딱 떼고 A라고 쓰면 이것은 이제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또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벡터는 그와 같이 일단 기본 개념은 방향성 있는 물리량이고 표기법은 이렇게 되어주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자, 벡터를 나타낼 때는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지만 좀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그냥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이 벡터의 방향은 이 화살표가 가르친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서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하학적으로 이 벡터를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알았죠? 그렇죠? 개념 알았기 때문에 이 벡터를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더 좀 사실적으로 표현할 거냐는 우리가 이따가 좀 더 보기로 하고, 자, 먼저 우리는 그 벡터의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연산. 자, 벡터 연산이라 함은 뭐 덧셈 가장 기본적이죠. 예,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벡터가 똑같다, 벡터의 동등,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두 벡터가 일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 똑같다 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기 때문에 두 벡터가 똑같다라는 말은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A, B, C, D 이렇게 4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자, 지금 2차원 좌표계입니다. 2차원 좌표계에서 A, B, C, D 4개의 벡터를 지금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낼 때는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길이는 이제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벡터가 가르친 방향, 화살표가 가르친 방향으로 표기하실 건데, 자, 지금 A, B, C, D를 보니까 잘 보시면 지금 크기가 다 똑같네요. 그렇죠? 예, 크기가 지금 3 하나니까 루트 1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예. 방향도 똑같죠. 그렇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출발점만 다릅니다. 그렇죠? 자, 단지 출발점만 다르고 방향 크기는 다 똑같아요. 자, 이와 같이 비록 출발점은 다르지만 크기와 방향이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니까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크기하고 방향만 똑같으면 같은 벡터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그림에 있는 A, B, C, D 벡터는 전부 다 동일한 벡터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벡터의 동등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똑같은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덧셈으로 가봐야겠죠. 자, 벡터의 덧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이쪽이 동쪽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동쪽으로 1m 간 다음에, 그렇죠? 북쪽으로 1m 갑니다. 북쪽으로 1m 간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2m 갔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죠? 다시 동쪽으로 1m, 북쪽으로 1m, 서쪽으로 1m 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그 사람의 위치는 북쪽으로 1m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 이제 벡터의 개념, 벡터의 덧셈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덧셈, 즉 A 더하기 B를 할 때, A라는 벡터 더하기 B라는 벡터 할 때, 어떻게 두 벡터를 합을 정의하냐? 자, 왼쪽 그림 볼까요?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자, 첫 번째 A 벡터는 오른쪽으로 요만큼 진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는 이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움직임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전체적인 변화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이와 같이 두 벡터를 이렇게 꼬리를 물게끔 연결시켜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연결시킨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의 출발점에서 제일 뒤에 있는 끝점까지 연결하는 화살표가 바로 벡터의 덧셈으로 정의됩니다. 네.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이동한 그 예제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벡터의 덧셈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화살표 연결했을 때 제일 앞에 첫 번째 점에서 제일 뒷점의 끝점까지 연결한 화살표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번에는 A 벡터, B 벡터를 출발점에 일치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A와 B를 하나의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평행사변 그려주시면, 자, 그 평행사변형에 하나의 어떤 꼭지점이 생기죠. 네. 그러면 A와 B의 공통점인 출발점에서 마지막에 생겨난 그 꼭지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 그것이 바로 덧셈 벡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기하학적으로 당연히 똑같죠. 그렇죠?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 덧셈 벡터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걸 이제 삼각형법,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덧셈하는 방식을 삼각형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평행사변법은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서 만드는 것인데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벡터의 덧셈이 되겠습니다. 자, 덧셈 했으면 뺄셈 해야겠죠. 뺄셈. 자, 우리가 뺄셈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음의 벡터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음의 벡터를 하면 A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음의 벡터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마이너스 A 벡터는 어떤 벡터일까요? 마이너스 A 벡터. 뭐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뭐냐면 방향만 뒤바뀐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즉,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된 벡터를 마이너스 A 벡터, 음의 벡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의 벡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벡터 뺄셈 할 건데 A 빼기 B를 할 거예요. A 빼기 B. A 빼기 B. 자, A 빼기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랑 B의 음의 벡터를 더한 거랑 똑같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자, A 빼기 B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빼기 B는 A 더하기 B의 음의 벡터인데, 자, B의 음의 벡터는 B 벡터를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B 벡터 요거니까 대략 요 방향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B 벡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B 벡터랑 A 벡터 합인데, 그렇다면 마이너스 B 벡터와 A 벡터의 꼬리를 물어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A 벡터는 이미 이 방향으로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비슷한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B 벡터와 지금 A 벡터가 꼬리를 물었죠. 그러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돼요? 자, 꼬리를 물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의 출발점에 제일 뒤에 있는 끝점까지 연결하는 화살표가 바로 A 빼기 B 벡터입니다.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A 빼기 B 벡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뺄셈 해주면 되는데, 자, 굳이 이제 일일이 이거를 막 B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A, BB를 가지고서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먼저 A, B 벡터를 출발점에 일치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자, A 빼기 B면은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있는 것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것 끝점을 연결한 화살표가 바로 뺄셈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A 빼기 B 벡터.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게 여러분들 뺄셈 벡터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요 뺄셈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냐면 뺄셈으로 정의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변이 이런 게 이제 뺄셈 벡터로 정의되는 것인데, 뺄셈 벡터는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뺄셈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야죠. 곱셈.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칼라 곱하기 벡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곱하기 벡터입니다. m은 스칼라, a는 벡터이죠. 그렇죠? 즉 스칼라 곱하기 벡터 a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 좀 해볼게요. 자, m 곱하기 a다. 자, 일단은 a가 이런 벡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a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자, 여기다가 스칼라를 곱한다고 해서 이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예,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방향을 가르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 A 크기가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예. 크기는 당연히 n배만큼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n배 이렇게 n배. 그러니까 a의 크기에서 n배만큼 길어진 그 벡터가 바로 ma 벡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크기는 원래 크기 n배만큼 증가하고 방향은 a 방향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m이 양수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고, m이 만약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m이 음수라면 반대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m이. 이제 m이 음수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칼라 곱하기 벡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단위 벡터부터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